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장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 토스의 오픈 채팅을 이용한 불법 투자 자문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토스 측이 오픈 채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증거금 111조 원에 대한 환불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환불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증시의 큰 폭의 조정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시 상황부터 긴급 진단하고 눈여겨볼 증시 이벤트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번 주 우리 증시 하루만 빼고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정리하자면 좀 아슬아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변동 차트를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지수는 지속적인 약세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만 빼놓고는 나흘간 1% 내외의 약세를 보였고요. 지난 19일과 20일에는 코스피가 2830선 위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슬아슬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특히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대체로 장 초반에는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좀 축소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장 개장과 동시에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는 듯 하더니 결국 오늘 코스피는 0.99% 내린 3834.29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오늘 이번 주에 증시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오스템 횡령, HDC 붕괴, 매드팩토 임상 반려, 셀트리온 분식회계, 신라젠 상패, 카카오 경영진 사퇴, 끝도 없이 악재들이 이어졌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앞두고 그간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됐었는데 이번 주 수급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변동성이 큰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이번 주에 8천억 원을 팔아치웠고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7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만이 이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나왔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어떤 변수 요인들이 작용한 겁니까? 네, 사실 연초 이후 지난주까지 기관이 5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동안에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이 2조 5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 수준이 2010년 1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해진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1.2%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1.9%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1.8% 수준으로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위험 자산 선호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졌는데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 순매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기 긴축 우려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주 요인이었다라는 건데 그래서인지 이번 주 이 미국 시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락폭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거센 모습이었는데 지 기자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이번 주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실제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미국의 성장주와 기술주가 모여있는 시장인데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일주일로 본다면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 14,154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테슬라와 애플이 5%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와 퀄컴은 10%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2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물론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금리 상승기, 이 성장주에 대한 시각이 좀 차가워진 영향이 있은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도 좀 여파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 금리 인상과 조기 긴축 이슈, 이 단기에 정리될 이슈가 아닌 건 분명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 연준이 현재로서는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더 높이 또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경제TV 뉴욕 특파원을 통해서 미 증시에 대한 자세한 전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21일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1.1% 하락한 4,482.73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26.9% 올랐던 S&P 500이 올해 들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는 0.8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3% 각각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미국의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장 막판 급격히 주가가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다음 주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말 0.7%대에서 현재 연 1.02%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당국이 긴축 정책을 서두르거나 금리 인상폭을 시장의 예상보다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미국의 올해 첫 금리 인상이 3월부터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인상폭을 0.25%가 아니라 0.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에버코어 ISI의 수석 전략가인 줄리안 엠마뉴엘은 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에 다다라서야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P 200일 이동평균선은 4,427입니다. 닷컴 버블을 예측했던 유명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미국은 현재 네 번째 슈퍼버블 기간에 들어와 있다며 자산 거품이 터질 경우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보다 45% 가까이 낮은 2,5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열리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블랙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메시지를 직접 던지기 전까지는 뉴욕 증시가 몇 차례 더 휘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슈퍼버블 기간에 들어와 있다. 이 불안한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파월 의장 발언에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기자. 네, 연초에 시장이 좀 출렁였던 것은 지난 12월 FOMC 의사록이 연초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경제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연준이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대차 대조교 규모도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 진행된 미 연준 인사의 국회 청문회에서는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는 천천히 하겠다. 올해 말 정도로 예상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파월이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6일, 27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도 지금 미국 시장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보면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부의장, 이사, 위원들의 발언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나올 발언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 시장 얘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증시에서 몇 가지 주목해볼 포인트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초조해하는 이유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오늘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이달 들어서 12%가량 하락을 했고요. 또 카카오는 18%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약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다행히 낙폭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까지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도 이제는 바닥권에 다다랐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나 웹툰, 웹툰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제페토와 NFT 사업을 통해서 내년 영업이익이 23%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네이버의 주당 순이익이 3배까지 올랐었는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24배까지 떨어졌다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주가가 지난해 고점 대비 45% 이상 하락했다면서 플랫폼 규제 이슈 등 악재들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자회사의 추가 IPO와 플랫폼 콘텐츠 부문의 고른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주가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 같은 경우 이번 주 장중 이제 9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스톡 옵션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경영진도 좀 정리가 됐고 9만 원 선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예,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며칠째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음 주에도 조정이 계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전망들이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전망도 또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글로벌 주요 증시에 비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주요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을 했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에서도 많이 빠졌습니다.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추가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한정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청약으로 증시 대기 자금이 많이 몰렸던 만큼 청약 이후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 하나를 더 보시겠는데요. 최재훈 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분기 기업 전망이 당초 230조 원이었는데 이보다 9조 원 정도 상향됐다라고 말하면서 여타 증시와 비교해도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수준으로 최고치인 14.6배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 시장 펀더멘털 회복을 그래도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청약도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미배정 자금들이 지금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금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환불되는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급상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증시가 불안정한 만큼 주식시장에 바로 유입되기보다는 눈치 보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금들의 향방에 대해서는 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 공개의 새 역사를 쓴 LG에너지솔루션. 100조 원을 웃도는 청약 환불금을 붙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환불금을 재투자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부터 연이어 알짜 중소형주의 청약을 진행해 고객들의 자금을 붙잡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증시의 한 줄기 빛이 될까? 실제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합쳐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베팅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이 환불금이 온전히 증시로 재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시장을 관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리스크를 관리하며 시장의 지표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 들어 3회로 시작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횟수가 최대 8회까지 거론되는 만큼 투심이 크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돼야 되는데 1월, 2월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3월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텐데 분위기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기대감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지금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직까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을 향한 수요의 일부는 2차 전지 관련주와 이후 진행되는 공모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청약 자금의 상당 부분은 위험을 별로 내고 싶은 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다시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일부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이제 살짝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당장 현대 엔지니어링은 오는 25일에서 26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내달 3일부터 청약을 진행하고, 현대 오일뱅크와 마켓컬리, 원스토어, SK 쉴더스 등도 올해 상반기 상장을 예고하고 있어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져온 공모 시장의 온기가 이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뜨거웠던 청약을 이제 끝냈고 다음 주 27일이 상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간 이 기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도 있고 했었는데 상장 이후에는 나머지 대형주들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올 들어 이 LG 에너지솔루션 대기 자금 때문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9% 넘게 빠졌고, 또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LG엔솔 대기 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들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 상장 이후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대형주들이 좀 움직인다면 우리 증시에도 그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이 3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만 세 번째 악재입니다. 과거 비슷한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동호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은 재고자산 부풀리기 여부와 내부거래 매출 반영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손상을 일부 미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과 기업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 2017년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춰 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을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구매해 해외 최종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거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당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받은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진행해 왔고요.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소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심사가 개시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회계 의혹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고 한 달 가까이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 회계 여부와 제재 방안을 이르면 3월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선위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장 폐지나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바이오주의 반등이 기대됐지만 잇따라 터지는 바이오 악재 속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마저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 또다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 셀트리온을 덮친 분식회계 이슈 자세히 들어봅니다.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상장 폐지 가능성 실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분식회계라는 거는 이제 부정, 그러니까 회계 부정과 회계 사기 이렇게 좀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분식회계가 맞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 정지를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결정까지도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례에서 증권위가 회계 분식이 맞다고 판단해서 주식 거래 정지가 19일 동안이나 이루어졌고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제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전성, 그다음에 개선 계획 등을 검토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대마불사라고 해서 좀 덩치가 큰 기업들은 좀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된다면 그만큼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상장 폐지라는 것 자체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글쎄 요즘 이제 당국의 칼날이 워낙 좀 매서워서 마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례를 보면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런 얘기고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올랐던데 약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셀트리온 그룹사 3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까지 보통 이제 주가의 흐름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 때문에 당분간 이제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의 주가 반등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주가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고점 39만 원 대비해서 지금 약 57%가량 빠진 1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하락과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공급이 예상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 하락했던 건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연매출 2조 원에 근접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증권가들이 예상치가 나왔고 또 레키로나의 유럽 공급과 이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란 기대 덕분에 지난 연말에 조금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지난 연말 9년 만에 셀트리온이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와 김형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가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는 등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정책까지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에도 어제 발표한 이제 미국 머크의 먹는 치료제 이제 몰루피라비르 복제약 생산 소식이 오늘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당분간 실적, 어떤 본업 이런 것보다는 회계 부정 이슈가 그룹사 주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위법 행위가 일어난 지 5년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문제 삼은 거는 2017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앞두고 2016년에 보고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올해 3월까지는 이제 분식회계 이슈에 대한 어떤 결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선위는 설 연휴 이후 회의를 거쳐서 3월에 결론을 내릴 방침인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다다르면 과징금 부과나 어떤 검찰의 고발,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3사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회계 부정 이슈가 합병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국내 유통망을 공급하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품 생산과 유통까지 이제 한 회사가 맡아서 좀 비용을 절감시키고 어떤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점에서 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감 몰아주기나 어떤 해외 부정 이슈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이 좀 추진되고 있죠. 네. 지난해 셀트리온 헬스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의 지주회사 합병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깨어졌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3사 간의 합병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이슈도 여러 악재가 있어서 기업 가치가 현재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약 이 3사 합병이 이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나 또는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소액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소액주주 비율은 셀트리온이 65%, 헬스케어가 55%, 제약이 45% 수준이거든요. 합병 시 이제 소액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회사에 우리 주식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가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일단 분식회계 이슈가 진정된 이후에 합병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4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매입이 끝나야 이제 합병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이르면 5월 정도에 합병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란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 이슈를 들어봤고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들한테는 거의 고난의 일월 아닙니까? 신라젠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바이오주가 올 초에 사실 JP모건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실제 KRX 헬스케어 지수가 지난 연말 반등했다가 올 초부터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조정장도 진입하고 있어서 이런 영향도 있지만 사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냐? 그거는 아닙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BL 바이오가 대규모 기술 수출을 이루기도 했었고 얼마 전 대웅제약이 당뇨병 신약 임상 상상에 성공하면서 어떤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초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라든지 또 신라젠의 상장 폐지, 그다음에 메드팩토의 임상 부작용 이슈 등 여러 악재가 어떤 호재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액이 2천억 원이 넘으면서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 안전성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심의 초리를 만든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또 코로나19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코로나19 특수까지 없어지면서 우리 바이오 시장이 조금 더 약세해져보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의 제임스 킴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800여 개 미국 기업이 암참의 회원사로 있다고 하는데 오민지 기자가 제임스 킴 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을 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한미 관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Take a look at the recent summit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There was a lot of huge commitments made by Korean companies to invest in America. They were not just talks, but they were real commitments. Hyundai, SK, LG, Samsung, record amount of investments committed to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 that itself is a big opportunity right there. But besides that, we've had a lot of important CEOs from U.S. companies visiting Korea. I'm seeing more U.S. companies calling AmSham and saying they want to invest in Korea. And now we're seeing a lot of Korean companies beyond the big ones saying, how do I get into the United States? And one specific area that I want to do or see more of is American SMEs investing in Korea. Right now, there are 30 million U.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00,000 are doing business abroad, and only 20,000 are coming to Korea today. So I'd love to see that number get a lot bigger. So as I see big companies and U.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I'm very bullish about expanding our busi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You have competition from Singapore, Hong Kong, Japan, Malaysia. But if we want to get really more investments into Korea, we obviously need to compete regionally for more FDI opportunities. And we feel that by lowering taxes, reducing regulation, and making Korea a real attractive place for expats, I think the more global these Korean companies become, the more value they could create for themselves. And as a Korean American, invest more in the U.S. You do a great job there, and your market value would clearly go up. And I think America is a great place for investments. And I think as they do that, Korean public securities would continue to go up in value. 암참을 통해서 서학개미들이 정보,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You know, we have just on our board alone close to 40 iconic large U.S. companies, and most of them are publicly traded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here in Korea. Korea is a very big market for these companies. So if these investors want to learn more about how these American companies are doing, meeting our board of governors will be very important. Coming to our webinars to listen to what these CEOs are talking about, and getting very close to AmCham would give them more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how American companies are operating.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종목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인 코스피 상장사 신성 ENG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 ENG는 클린룸과 태양광 분야에서의 신규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승원 기자가 이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지난 1977년 설립돼 1996년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신성 ENG. 국내 최초로 반도체 공장 클린룸의 핵심 장비인 산업용 공기청정기 펜필터 유닛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클린룸 사업을 확장했고 2007년부터는 고출력 태양광 모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클린룸 분야의 경우 2차 전지는 물론 바이오까지 관련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제 제습에 대한 능력들, 그다음에 공조 사업을 하면서 공기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연관 산업인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도 드라이룸 2차 전지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의미보다는 뭐 국가와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뭐 이제 이동형 음압 병실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 보건소나 병원에 설치될 수 있는 간단한 음압기까지 지금 설치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제3세대 전력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웨이퍼의 연구시설과 시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문과 관련해선 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태양전지는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수익성 개선이 유리한 태양광 모듈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김제에 700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생산 라인을 설치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에 다른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이제 육상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수주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수상 태양광 쪽은 이제 진행을 못했지만 향후에는 이제 수상 태양광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0메가와트의 생산 라인이 있는 김제가 또 새만금하고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자체에 생산 라인이 있어서 그런 향후 프로젝트를 대응하는 데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성 ENG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 평가 핵심 화두로 급부상한 만큼 전력 효율화를 앞세워 미국과 동유럽에서의 수익 창출을 이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이나 이제 동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ESG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현지 투자들이 이제 되면서 이제 전력비를 얼마만큼 세이브 시키고 효율화 시키느냐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 쪽에서는 저희가 이 NMP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드라이룸에 대한 부분들에 더불어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면 재생에너지로 클린한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합하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론 수소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물 관리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산업으로 이제 육성이 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 분야들 그다음에 이제 각 건물들이나 제조 시설에 이제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분야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충전소에 대한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건물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유지 관리 시스템까지 올해는 솔루션을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 같은 성과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가 상승에 따른 여파로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 하지만 올해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축된 만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린룸 관련된 것도 저희가 4분기에 공시를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 쪽 관련해서 뭐 매출이나 이제 수주가 계속 늘고 있었던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고 클린룸에서 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에 나선 신성ENG.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금융사들의 변신이 심상치 않습니다. 카드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NFT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영역을 파괴하고 나섰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카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카드사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기존 금융업을 넘어 새로운 영역 확장에 한창입니다. 지금 이 앱은 카드사 앱인데 스마트 오더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음식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신한카드도 생활금융 플랫폼을 표방하는 신한플레이를 출시했는데 뱅킹, 자산관리뿐 아니라 NFT 제작 서비스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만 올리면 간단하게 NFT를 만들 수 있어 이달 초 16,000여 건의 NFT가 등록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NFT의 가능성과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디지털 저장, 조회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추후까지도 간직할 수 있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험업권에서도 생활금융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한 기틀 닦기에 나섰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하며 보험업권의 생활금융 플랫폼 출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도 창의적 혁신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빅테크와의 전쟁에서 금융사들은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장 기자, 정말 이 금융사들이 사업 영역을 좀 급속도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가 뭘까요? 네,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금융사들 간의 경쟁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핀테크 업체 그리고 나아가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들까지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이 경쟁의 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런 단순히 금융업 하나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금융앱에서 배달이나 커피 주문을 한다던가 NFT 등록 서비스 같은 금융이 아닌 다른 서비스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여러 정보를 한 곳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까지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이 일반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생활금융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사들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예. 질문 하나 먼저 드려도 될까요? 예. 혹시 앵커는 그 금융 앱을 주로 어떤 때 좀 사용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냥 월급이 잘 들어왔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커피 주문을 하기 위해서 금융 앱을 혹시 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죠. 네, 그렇죠. 사실 앵커도 그렇고 저도 사실 뭐 잔액 조회나 이체 정도 네. 빼고는 금융 앱을 좀 구동하지는 않는데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들의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네, 먼저 금융사들이 최근 생활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여러 회사에 흩어진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또 금융사들은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맞춤 서비스 또는 상품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그 한 설문조사가 좀 나왔는데요. 네. 이 설문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입니다. 예.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률은 3.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많은 서비스들을 플랫폼처럼 앱에 탑재한다고 해도 인지도 자체가 낮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 소비자들이 기존 전통 금융 업무에서 벗어나서 생활금융 서비스까지 확대할 때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예. 가장 큰 관건이라고 꼽힙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생활 서비스 분야를 좀 잡으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편의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금융 앱들과 핀테크 플랫폼 사실 편의성 부분에서는 경쟁이 될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사실 속도도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느리죠, 네. 금융 앱들이.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뱅킹 앱이나 카드 앱을 구동하면 V3라는 보안 앱이 함께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앱보다 좀 속도가 좀 느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본인 인증 방법이 다양해지긴 했는데 금융 앱에서 이체하는 경우에 이제 계좌번호도 찍어야 하고 네. 인증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간편한 핀테크 앱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보안과 연계된 문제라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기존 금융 앱들이 비교적으로는 편의성 면에서는 좀 뒤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금융사들이 IT 전문가들 모시게 나섰다 이런 보도들이 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도 기술적인 면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규제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예.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동일 업종, 동일 규제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예. 빅테크들이 BNPL,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시행하는 것을 언급한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예.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을 담보로 물건을 결제하는 형태가 신용카드 업과 유사합니다. 예. 자, 여기 맨 마지막 줄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BNPL이 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는 무려 5에서 6%, 1%도 못 받는 카드사로서는 은하계의 일이다. 은하계의 일이다. 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없이 후불 결제를 하는 기능은 뭐 빅테크나 신용카드 업이나 동일한 건데 수수료 차이는 상당하게 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후불 결제 서비스 외에도 네. 이미 지난해 좀 거론이 됐는데 네.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 간편 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서 규제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금융사의 올해 중점 과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전문가 의견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사들은 이제 그렇지만 앱이나 웹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설치해야 되는 것도 많고 왜냐면 그 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기업이라는 특수성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이 아닌 비금융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금융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뭐 M&A를 한다든지 여러 다른 방식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중에 이제 또 규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또는 뭐 은산분리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을 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형평성은 갖추고 경쟁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런 메시지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불법 투자 자문 업체들이 토스 메신저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토스 측은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IT 업계 종사자인 A씨는 최근 업계 단체 대화방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토스 메신저로 연결되는 링크였습니다. 업무 관련된 오픈 채팅방이었는데 주식 리딩 관련해서 토스 메시지가 왔고 그 링크를 쳐보니까 토스 앱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 토스 메신저에 접속해봤습니다. 접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착순 30명, 소수만 받는다며 1대1로 대화를 걸어옵니다. 알려준 링크로 들어가 보니 100% 수익률을 제시하며 이용자를 유혹합니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1대1 투자 자문을 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동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카카오가 이런 행위들을 근절하겠다며 검색 결과 노출, 채팅방 접근 제한 조치를 펼치자 상당수가 토스 메신저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스 메신저 서비스 운영 정책에선 타인에게 금전적, 비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만 금지할 뿐 불법 투자 자문 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주의나 안내 문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법 투자 자문 관련 상담만 16,491건, 같은 기간 피해 신고 민원도 556건에 달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다음 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놓고 이동통신 3사가 날선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KT와 KT는 이번 경매가 LGU+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LGU+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과기부는 LGU+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8년 경매에서 뺀 20MHz 구간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파 간섭 문제로 해당 구간이 할당 대상에서 빠졌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재할당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SKT와 KT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대역이 U+ 인접 대역이라 U+만 추가 투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용 시기,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에 LGU+는 주파수 추가 할당 시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달 안정적인 경매를 위해 이달만 2번의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통사들이 투자는 뒷전인 채 주파수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5G 서비스가 지금 상용화된 이후에 통신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지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재할당을 통해서 통신 품질을 이제 증진시키는데 어쨌든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또 특정 업체만의 어쨌든 이익을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속도나 커버리지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재할당에 대한 부가 조건이 좀 설정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통 3사 설비 투자 규모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영업이익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할당 조건에 5G 기지국 15만국 추가 구축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 경쟁 가격은 1,355억 원에 가치 상승 요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주파수 할당 계획은 이달 중 확정되고 다음 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사 이기주의로 불거진 주파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인용할 때 가격이 오른 곳은 제외하고 하락한 곳만 거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한 방향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돼 어느덧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집값 고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로 주택시장의 눈치 보기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량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을 조금 웃돌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래량이 적었고 이달에는 하루 평균 고작 20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하락 거래만 언급하며 집값 하향 안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강남에서 수억 원이 떨어진 단지도 있지만 반대로 수억 원씩 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는 전용면적 7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30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6억 원 넘게 뛰었고 반포자이는 전용면적 165제곱미터가 직전 거래보다 7억 원 오른 5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추이를 분석하려면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위 가격대 주택의 거래가 늘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대출 규제 영역을 벗어난 고가 주택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함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현재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집값 안정화를 방해한다며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GTX나 3기 신도시, 도심 복합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현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계획 그리고 대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 같은 것들은 해당되는 지역에는 일종의 개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선거 결과에 무관하게 취소되지 않고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년 반 동안 26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2배나 올린 정부가 과연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